고졸이라고 무시하며 은행 창구에서 물 뿌린 예비 시어머니, 그녀가 VVIP 전담팀장인 걸 알게 되자 벌어진 일. 남의 귀한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내까짓 게 감히 어디를 넘봐. 평화롭던 은행 창구에 날카로운 고함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죠. 그 중심에는 서슬 퍼런 눈빛의 박금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예비 며느리 수연을 마치 오물 보듯 경멸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얼굴과 어깨는 방금 박금자가 끼얹은 차가운 생수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수연의 이름표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계약직 이수연. 박금자는 그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박금자는 표독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졸에 부모도 없는 계약직 주제에 검사 아내 자리를 탐내?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꺼져. 이건 경고가 아니라 명령이야. 은행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수연을 아끼던 동료들도 박금자가 이 지역 유력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기에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을 책상 아래로 숨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릴 법도 한데 수연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슬픈 눈으로 박금자를 가만히 응시했죠. 수연은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박금자를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가 학벌이나 직함으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하신 행동,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박금자는 코웃음을 치며 수연의 가방을 바닥으로 팽개쳤습니다. 가방 안에서 낡은 지갑과 서류 몇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금자는 그 가방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후회, 내 인생에 너 같은 걸 들여보내는 게 유일한 후회지. 박금자는 당당하게 은행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수연은 젖은 옷을 정리하며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구석 대기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검은 봉지를 든 최도철이었습니다. 수연은 수치심보다도 그 노인이 행여 놀랐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은 젖은 머리칼을 대충 넘긴 채 구석에 앉아있던 최도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박금자가 휩쓸고 간 자리는 서늘한 정적만 남았지만 수연의 눈빛은 금세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수연은 최도철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신도시 번화가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점퍼를 입고 늘 정체 모를 검은 봉지를 든 채 은행 주변을 맴돌던 노인이었죠. 동료들은 냄새가 난다며 피했지만 수연은 그가 은행에 올 때마다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수연은 최도철의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해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최도철은 수연의 젖은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검은 봉지 속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투박하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수연에게 건네는 손길만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최도철은 수연의 이름표에 맺힌 물방울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도철은 안타까운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이래선 안 되는 법인데 저 여편 내가 누군데 우리 선생님한테 이리 무례하게 구는 건가? 선생은 저런 소리를 듣고도 왜 가만히 있어? 수연은 최도철이 건넨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체념이 아닌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 은행에 계약직으로 들어오며 스스로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배경이 아닌 오직 인간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 역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는 것이었죠. 박금자는 그 시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수연은 최도철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분이라 그래요,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나저나 오늘 입금하실 건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도철은 수연의 손등을 툭툭 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연이 통장을 펼쳐본 순간 그녀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일반적인 노인의 예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이 노인이 단순히 갈 곳 없는 이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최도철은 수연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최도철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조만간 저 여편네가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선생이 아니라 내가 선생 뒷배가 되어줄게. 내 돈 선생이 관리해 보겠나? 수연은 최도철의 눈에서 세상을 다 읽어낸 듯한 노련한 광채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수연은 비로소 자신이 준비해온 계획을 시작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최도철이 건넨 통장을 소중히 갈무리하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은행 유리문 너머로 멀어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수연은 내일부터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더 이상 물에 젖은 행원 유니폼이 아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옷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의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점장은 새벽부터 입구에 나와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렸고 전 직원은 비상이라도 걸린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본사에서 대한민국 상위 0.1%의 자산을 관리하는 전설적인 자산관리팀장 레이첼리를 파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지점의 VIP 관리가 소홀했다는 본사의 판단 아래 내려진 특단의 조치였죠. 지점장은 연신 땀을 닦으며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은 우리 은행의 보물 같은 존재야. 그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고. 예우의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 그 시각 박금자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리하게 진행하던 신도시 상가 투자가 자금 경색으로 막히면서 당장 오늘 내로 100억 원의 대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박금자는 서둘러 샤넬백을 챙겨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수연에게 물을 뿌리며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에 입술을 바르르 떨었죠. 은행에 도착한 박금자는 평소처럼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지점장 나와. 나 박금자야. 우리 남편 대출 연장 서류 지금 당장 처리해. 하지만 어제와 달리 지점장의 태도는 싸늘했습니다. 지점장은 박금자를 힐끗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금자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제 제 권한으로는 안 됩니다. 본사에서 오신 VVIP 전담 팀장님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침 방금 도착하셨으니 팀장실로 가보시죠. 박금자는 콧방귀를 뀌며 팀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믿음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팀장이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무릎이라도 꿇려 대출 도장을 찍게 만들 작정이었죠. 하지만 호화로운 대리석 책상 너머 고급 실크 수트를 입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을 본 순간 박금자의 발걸음이 굳어버렸습니다. 박금자는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팀장님이신가요? 우리 남편 대출건 때문에 왔는데. 천천히 돌아간 가죽 의자 위에는 어제 물벼락을 맞으며 수모를 당했던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를 정갈하게 올리고 지적인 안경을 쓴 수연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앞에 놓인 서류를 톡톡 건드리며 박금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수연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박금자 고객님, 제 얼굴에 묻은 물기는 다 말랐는데 고객님 댁 자금 줄은 바짝 마르고 있다면서요? 박금자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짓밟았던 고졸 계약직이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거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박금자가 제출한 대출 서류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어제 박금자가 수연의 가방을 내동댕이 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박금자는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계약직이라며 고졸이라며. 박금자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뒤섞여 볼품없이 갈라졌습니다.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박금자의 대출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어제 창구에서 물을 맞으며 고개를 숙였던 연약한 여자의 모습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수연의 어깨 위에는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레이첼리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수연은 서류를 툭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사람을 너무 믿으셨네요. 제가 직접 말한 적은 없거든요. 어머니가 보고 싶은 대로 보셨을 뿐이죠. 제가 고졸이든 서울대든 그게 지금 어머니 대출 심사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박금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당장 집안이 풍비박산 날 위기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자신이 퍼부었던 독설들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기분이었죠. 박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제 수연에게 물을 뿌리던 기세는 사라지고 비굴한 웃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박금자는 애써 친근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아니, 수연 팀장님. 내가 어제는 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검사 임용 앞두고 내가 예민해서 그랬어. 우리가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깟 서류 하나 좀 좋게 봐주면 안 되겠니? 수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박금자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수연의 시선은 이미 서류 하단에 있는 부적격 판정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연은 펜을 돌리며 박금자의 눈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습니다. 이 상황조차 검사 아들 핑계를 대며 넘어가려는 박금자의 태도는 수연의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단호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가족이라니요. 어제 제 얼굴에 물 뿌리며 인연 끊자고 하신 분은 고객님 아니셨나요? 그리고 검사 아드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곧 본인 앞발이마느라 바빠질 테니까요. 박금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수연이 내뱉은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박금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수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수연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금자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수연은 차갑게 얼어붙은 박금자를 두고 창밖을 내려다보며 다음 방문객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팀장실 문이 열리며 어제 그 노인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검은 봉지가 아닌 최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였습니다. 오베이를 벗은 진짜 주인. 팀장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금자는 문을 열고 들어온 최도철을 보고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안 나가? 박금자는 수연에게 당한 수치를 애꿎은 노인에게 화풀이하듯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최도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연의 책상 맞은편 가장 상석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도철에게 깎듯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에
박금자의 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최도철은 품 안에서 검은 봉지가 아닌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명함을 꺼내 박금자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명함에는 명진개발 명예회장 최도철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박금자의 남편이 대출을 받으려 했던 그 신도시 상가 부지의 진짜 주인이자 이 지역 금융권을 쥐고 흔드는 큰 손이 바로 눈앞의 노인이었던 겁니다. 최도철은 박금자를 경멸 어린 눈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수연 팀장한테 물을 뿌리더니 오늘은 내 얼굴에 대고 삿대질인가? 박금자 씨, 당신 남편이 빌린 돈,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나 보군. 박금자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노숙자라고 비웃으며 지나쳤던 노인이 자신의 집안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물이라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최도철은 수연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박금자에게는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들렸습니다. 최도철은 수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박금자에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자산관리사야. 그런 아이를 고졸이라고 무시해. 당신 아들이 검사면 뭐하나. 부모 인성이 이 모양인데 내 오늘부로 명진 씨의 모든 은행에 통보하겠네. 박금자 집안과는 그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말이야. 박금자는 바닥을 기며 최도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몰라 뵙고 수연아, 아니 팀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박금자의 처량한 통곡이 팀장실을 가득 채웠지만 수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수연은 최도철이 건넨 서류 가방에서 박금자 남편의 비리 정황이 담긴 문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 법과 원칙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금자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화려한 팀장실 벽면을 때리고 돌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수연아,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 한 번만은,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박금자는 체면도 잊은 채 바닥을 뒹굴며 매달렸지만 최도철은 차갑게 구두 끝을 뒤로 뺐습니다. 그 서늘한 거절은 박금자가 수연에게 뿌렸던 물잠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서 조용히 화면을 박금자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화면에는 박금자의 아들이 검사 임용 직후 한 건설업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금자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박금자의 손 위로 마지막 통보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수연은 감정을 억누른 채 차분하고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금자 고객님, 어제 제 가방을 짓밟으셨을 때 말씀드렸죠. 후회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고객님이 믿고 계시던 그 권력이라는 모래성은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아드님 문제는 이미 상부 조사가 시작됐으니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최도철은 수연의 단호한 태도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가기 전 주저앉아 넋이 나간 박금자를 향해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가질 자격이 없는 법이야. 당신이 무시했던 그 고졸 계약직이 없었으면 당신 집안은 진작에 망했을 텐데 말이야. 수연이가 끝까지 당신을 배려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걸 죽을 때까지 기억하게. 박금자는 멍하니 수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 그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수연의 눈빛이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곧 무너질 인간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었음을 깨달은 박금자는 그대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박금자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비서에게 보안 요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한 뒤 담담하게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수연은 짐을 챙기며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젖은 옷을 제대로 갈아입은 기분이네요, 회장님. 나가시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최도철과 함께 팀장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금자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화려한 은행 복도를 걸어나가는 수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배경이라는 껍데기 없이도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지켜낸 수연의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시원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 귀한 줄 아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